안녕하세요. 문화의 놀자의 문화쌤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경주 선덕여왕릉입니다. 신라의 불교편에 이어서 신라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선덕여왕릉, 분황사, 황룡사, 첨성대 요 4코스로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라의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라 최초의 여왕이 남긴 문화재 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다녀가시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선덕여왕릉을 치고 오시면 이곳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 큰 길 건너편에는 통일전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선덕여왕릉 들어오는 입구 쪽에 사천왕사지가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발굴 조사 후 지금은 보존을 위해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천왕사지도 곧 복원이 되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얼른 릉으로 올라가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소나무 숲길을 지나 어른걸음으로 한 7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왕릉에 도착을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아늑하고 뭔가에 폭 쌓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맨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뚝 떨어져 있어서 조금 실망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여왕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 곳에 무덤을 썼을까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곳에 묻혔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도 쉽고 재밌게 들려드릴게요. 선덕여왕릉 키워드는 골품제와 최초여왕, 예지력 인지 등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덕여왕 시대의 주변 상황이나 전반적인 전체 흐름을 알려드릴 거라서 조금 딱딱하거나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신라를 이해하는 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라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골품제도입니다. 선사시대였던 정동시대 때부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길들여진 제도가 신분제도잖아요. 혈통이나 혈연, 가문, 직업상의 지위, 재산, 권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층을 나누고 차등적인 평가와 대우를 받은 서열제도이지요.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를 독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타고난 출신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신분제도 중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고요. 일본, 영국, 유럽에서 나름의 신분제를 가지고 있었죠. 신라 골품제를 풀어보면 뼈 골자에 등급 품자를 쓰거든요.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12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있었죠. 양민, 평민, 천민, 노비는 천민에 속하죠. 골품제는 부모가 둘 다 왕족이면 성골, 어느 한쪽이 왕족이면 진골, 그 아래로 귀족들을 나누는 6두품, 5두품, 4두품 총 5등급이 있었는데요. 그 아래로 3두품, 2두품, 1두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이들 등급은 점차 일반 백성들과 구분이 없어지면서 소멸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골품제는 모든 신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는 아니었대요. 왕이 있는 서울 수도에 거주하는 귀족에게만 해당되는 신분제도였어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골품이 없었고 지방 세력가들은 5두품이나 4두품에 준하는 대우만 받았죠. 지금으로 보면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사이에 신분적인 차이를 두었다는 겁니다. 신라는 철저하게 계급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친척 간의 결혼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타고난 신분이 영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진골 출신이 6두품과 혼인을 하면 그 자녀는 6두품이 됩니다. 그 예를 보면 이전 영상에 등장하는 진골 출신인 요속공주와 6두품이었던 오뇨대사한테서 태어난 아들인 설총이 6두품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죄를 지으면 골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드물기는 하지만 골품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 골품 제도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승진, 혼인, 가옥의 규모, 방 크기, 의복의 색깔, 마차의 장식, 그리고 집을 만드는 재료, 모든 일상생활까지도 규제를 받았어요. 삼국유사 기록을 보면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방의 길이와 너비가 15척을 넘지 못한다. 느릅나무를 쓰지 못한다. 우물천장을 만들지 못하며 단기화를 뜯지 못하고 짐승 머리 모양의 지붕 장식이나 높은 처마 등을 두지 못한다. 금, 은이나 구리 등으로 장식하지 못한다. 섬돌로는 산의 돌을 쓰지 못한다. 여기서 섬돌은 마당과 마루 사이를 놓는 디딤돌 같은 거입니다. 또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하고 또 볼을 가설하지 않으며 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대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못하고 마구간에는 말 2마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신분제도가 존재했었지만 모두가 골품제의 강한 통제를 받았던 것은 아닌데요. 승려 집단은 비교적 골품제의 통제를 덜 받았던 집단이지요. 그래서 승려는 진골부터 평민, 노비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성골은 김씨 가족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최고의 신분이었는데요. 성골은 28대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됩니다. 그 이전 26대 진평왕은 넓혀진 나라를 물려줄 아들이 없고 덕만, 천명, 선화공주 세 딸만 있었거든요. 진평왕 스토리는 9번 영상에 있으니 보시면 되세요. 여기 올려둘게요. 첫째 딸 덕만이 신라의 국가 중대사를 정하는 화백회의를 통해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이죠.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선덕여왕 드라마로 우리는 이효운과 같은 젊은 시절의 왕위에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선덕여왕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빼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은 모두 190명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그중 여자가 왕이 된 적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모두 신라 시대지요. 27대 천덕, 28대 진덕, 51대 진성여왕입니다. 신라 시대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골품제 때문입니다. 성골의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였지만 성골이었던 선덕여왕이 즉위하게 된 거죠. 그런 선덕여왕에게는 늘 그림자처럼 두 남자가 따라다녔어요. 누굴까요? 한 사람은 29대 태종 모열왕이 되는 김춘추이고 또 한 사람은 말목 자른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등장했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선덕여왕 시절의 청년이었고 자장율사는 선덕여왕 때 나이가 많은 고성이었어요. 이번 주제에서 찾아가는 분황사, 황룡사, 구청 목탑, 첨성대 모두가 선덕여왕 시절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 예지력입니다. 선덕여왕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3가지 예언이 있지요. 2가지는 분황사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중 마지막 하나인 자신이 죽는 날과 묻힐 장소를 미리 알았다는 것인데요. 어느 날 신하를 불러놓고 내가 어느 해 어느 날 죽을 것이니 도리천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명합니다. 신하들이 그 도리천이 어딘지 물으니 낭산 남쪽이라고 말해주거든요. 그곳이 왜 도리천인지 알지 못했던 신하들은 왕의 요원에 따라 낭산 남쪽에 장사를 지냈는데요. 바로 이곳이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선덕여왕이 죽고 30년이 지나 문무왕 19년에 선덕여왕의 무덤 바로 아래에 사천왕사가 세워지거든요. 이것이 왜 예언이냐 하면 불교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상상의 산이 있는데요. 이름을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세상인 수미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인간 세계가 있고 그 아래 지옥 세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관문 같은 것이 있는데요.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중에 하나가 사천왕이 지키고 있거든요. 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부처님 세계인 수미산으로 오를 수 있죠. 이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선덕여왕은 자신이 부처님 나라에 묻힐 것을 미리 알았고 30년 후에 무덤 아래 사천왕사지가 지어질 것이라는 것까지도 예측한 셈이 되는 것이죠. 3번째 키워드 인재등용입니다. 덕만이 왕으로 있을 때는 나라 안과 밖의 상황은 신라로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백제군의 침략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때마다 백제에서 패하여 신라는 약 40여 개 정도 성을 빼앗겼어요.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선덕여왕은 과감하게 2명의 인재를 등용시킵니다. 그들이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지. 근데 이것이 왜 과감한 등용이냐 하면 김춘추는 성골 출신이지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진지왕의 아들이었고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 출신이지만 신라에서는 한 단계 낮은 진골로서 이 두 사람은 모두 약점을 안고 있었죠. 여왕은 김춘추에게는 정치적인 자문과 외교를 맡기고 김유신에게는 신라 군대를 통으로 맡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유신 등용에 반대하는 귀족들이 많았겠죠. 이들을 잠재우기 위해 선덕여왕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둘을 혼인동맹을 맺게 하는 거죠. 이에 따른 유명한 스토리는 김유신이 자신의 동생 문희가 처녀의 몸으로 김춘추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동생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 불에 연기를 많이 나게 해가지고 궁궐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당연히 선덕여왕이 보았겠죠. 여왕은 신하들에게 유신공의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고 사실을 알게 된 여왕은 김춘추를 매우 꾸짖으면서 얼른 가서 유신공을 말리고 문희와 결혼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 3사람의 작품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김춘추와 김유신은 같은 화랑으로서의 벗이었고 또한 선덕여왕이 가장 믿고 아끼는 신하였죠. 김춘추와 문희를 만나게 해준 것도 김유신이랍니다. 이 둘의 러브 스토리도 재밌는데요. 그것은 통일편 태종무일왕릉에 가서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이후 선덕여왕의 리더십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왕은 이 둘의 약점과 능력을 100% 활용하게 되지요. 신라의 가장 뼈아픈 패배가 있었는데요. 경남 합천에서 벌어진 대하성 전투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일어난 당선 전투입니다. 대하성은 신라 수도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리 잡은 요충지였는데요. 백제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해서 당시 대하성의 성주로 있던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과 딸인 고타소는 죽게 되고 백제군은 성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습 공격으로 쳐들어온 백제군이라도 품석은 어떻게 전쟁 한번 못 치르고 함락을 당했을까요? 거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품석은 자신의 부하였던 거밀의 아내가 너무 탐이 나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 일로 품석은 거밀과 다른 부하들의 신임을 잃게 되지요. 거밀은 극이 앙심을 품고 백제군과 짜고 신라 창고에 불을 지릅니다. 결국 거밀은 이후 김춘추에게 잡혀 3가지 제목으로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첫째 딸의 죽음으로 김춘추는 얼마나 오랫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김춘추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7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대하성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화성의 당항성은 신라 유일의 당나라와의 소통 창구이자 무역항이었는데요. 이곳마저 함락해버린 거죠. 이어서 가야 지역까지 백제군이 들어와 버리니까 신라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투로 선덕여왕의 지지 세력이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내부 세력에서도 왕의 반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왕이 죽기 전 5년 동안이 여왕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왕위에 오를 때 어렵게 오른 선덕여왕은 정치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한 불교의 의지를 많이 하며 많은 사찰을 지으면서 민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결국 여왕이 죽기 하루 전 지금의 국무총리급인 상대등 비담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자 왕은 정치를 못한다는 이유인 거죠. 거기다 월성신라 왕궁에 별이 떨어졌다는 소문에 비담은 힘이 더 커져갔는데요. 이때 이것을 반전시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은 바로 연에다가 불을 붙여서 떨어진 별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연출하여서 민심을 수습하게 되는데요. 여왕은 끝내 죽었지만 비담의 난은 김유신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고 28대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이후 김춘추와 김유신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준 것입니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자장율사를 등용해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한 백성을 사랑한 여왕이었다고 할 수 있죠. 선덕여왕은 평소 몸에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들 중에는 피부병으로 고생한 왕이 많지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여왕의 피부병은 아무 약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포항의 도움산 기슭에 돌로 만든 우물물을 먹고 몸을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왕은 당시 고성이었던 자장율사를 시켜서 우물이 있는 곳에 절을 짓게 하는데요. 그 절이 바로 지금 포항의 천곡사입니다. 천곡사의 그 우물에는 지금도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고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호미곶 가시는 길이 있다면 한 코스 넣으셔서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 산은 신라시대 신성한 산으로서 낭산이라고 하고 숲의 이름을 신유림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리가 엎드린 모양과 같다 하여서 이리낭, 매산자를 씁니다. 서기로 413년 음력 8월에 낭산에 구름이 뭉게뭉게 피었는데 구름 모습이 천상의 누각같이 보이고 사방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음을 보고는 신라 18대 실성왕이 하늘에서 신령이 내려와 논이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곳을 성역으로 정하고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경주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 갈 때 낭산의 흑안줌을 가져가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사적 제 182호이고요. 산의 높이는 한 100m 정도의 나지막한 산입니다. 무덤은 사천왕사 위 낭산의 정상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상태는 무덤 아래쪽에 무덤을 보호하는 둘레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둘레돌은 비스듬히 2단으로 쌓았고요. 그 밖으로 드문드문 둘레돌의 높이와 비슷한 널쩍한 대석을 기대 놓았네요. 보이시나요? 다음 주제에서 보게 될 태종무열왕, 즉 김춘추의 무덤에서 노출되어 있는 돌이 있는데요. 이 무덤으로 봤을 때 무열왕의 무덤의 돌도 이런 둘레석의 일부가 아닐까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 밖에 화려한 어떤 장식물도 없어 보여요. 다만 전면에 상석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여기 비석 보면 표지석, 구제와 신제가 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오래된 이 비석을 구제라 부르고요. 새로 한글로 적혀 있는 저 뒤쪽에 있는 것을 바로 신제라고 부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선덕여왕릉을 촬영을 하고 그냥 시내 분황사로 넘어가기에는 선덕여왕릉과 연결되어 있는 사천왕사에 얽힌 이야기가 너무 많고 낭산 주변에 숨은 유적지가 많아서 다음 편에는 사천왕사와 낭산 주변 문화재를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셨을 때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문화재 지킴이 문화쌤이었습니다. 안녕.